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성교육으로 강연과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해 준 분이 계신데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변순용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 석사와 카를스루해 대학교 박사 과정을 밟으셨고요. 오랜 기간 윤리교육을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신 분입니다. AI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변순영입니다. 원래 이제 중요한 사람은 항상 뒷부분에 나오죠. 예, 농담입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교대 윤리교육과에 있고요. 제 전공은 서양철학,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윤리학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AI는 잘 몰라요. 윤리학만 알지.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AI 윤리 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라고 또 저 한국에는 또 그런 또 학술 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용도 많이 해보시고 뭔가 안 해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꼭 해봐야만 되는 거고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써보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10개명입니다. 10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쓰자. 짤막하게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거는 윤리적인 진공 상태. 자, 우리가 이제 AI 테크놀로지가 막 들어와요. 그 테크놀로지를 정말 사용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여지도 없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쓰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휩쓸려서 남들 다 쓰니까 나도 써야지 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고 미처 숙고하지도 못한 상태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윤리적인 진공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GPT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픈 AI의 공짜 클라우드 워커가 돼버린 겁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아마 그 오픈 AI에서 그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했으면 상당히 많은 수의 돈을 지불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기하게 써보는 개념으로 썼던 거죠. 그 수많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다 퍼준 거거든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GPT 사용 처음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오픈 AI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확인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다음 GPT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약간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 AI 튜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디지털 교육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옛날식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이건 좀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책을 보는 세대인데 PDF로 파일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아무리 봐도 잘 읽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저하고 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F나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막 보는 게 오히려 책을 보는 걸 못 참아요. 아까 쇼츠도 얘기 나왔지만 책을 시간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정신적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쪽의 능력은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좀 판단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전 세계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진공 상태에 우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철학자니까 니체 얘기를 좀 할게요. 니체를 떠올리면서 니체가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제 자연의 인간화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의 욕구로 재고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그걸 탐욕하고 하면서 현대 문명의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챗 GPT도 그렇고 막 지금 어떤 추세냐면은 인간처럼 인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우리는 막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연을 잘 처리해서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중에 보스를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그건 해서는 안 돼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인공지능을 우리는 찾아내고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인간처럼 만들어가는 하나의 노력이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지금 이제 나이 들면 인공관절,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인공각막 달죠. 점점 인간은 기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묘하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인간화를 시키고 인간은 기계화를 시키고 그 지금 첨단에 우리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물어보죠. 아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휴머니티라고 이야기하는 트랜스 휴먼도 나오고 디지털 휴먼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다룬 많은 사람들 얘기 중에 하나가 생성형 인공지능 이걸 페이크다. 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왼쪽에 유명한 사진이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기린하고 플라멩고를 합성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이거는 오픈 AI의 소라가 올 2월에 출시된 소라의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 GPT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저 옆에 있는 동영상도 만들어낸 건데 이걸 한번 보세요. 저 위에가 지금 프롬프트입니다. 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뭐 그래도 이쁘죠. 야 저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의 사진을 가지고 만든 동영상이 학교에 퍼져가지고 그게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사용되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기술이라는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왜 옛날 속담이 왜 나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GPT 이제 3 나왔을 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수의 사진을 보여줘 했더니 이 네 가지 컷을 준비를 해줬어요. 이 네 가지 컷을 보면 세 명은 백인 남자 교수이고요, 한 명은 이제 여자인데 이제 백인이 아니죠. 근데 이제 백인 남자의 사진은 약간 터반을 둘러서 약간 이제 인도인 냄새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백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얘기 나오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인공지능은 편향적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편향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편향적인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 디지털 인터넷에 떠올라 있는 교수의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한 75%는 남자들 사진이고 25%는 여자들 사진이구나. 그중에 대부분 백인들 사진이 더 많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이거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떤 데이터를 피딩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한 알고리즘의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뭐랄까 아까 좀 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잘 키워서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하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럼 얘를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얘를 교육시킬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과서,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용 교과서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위한 학교 시스템,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평가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그 학습 데이터의 시스템하고 평가 데이터의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고 같이 연동해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 우리가 써도 되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확인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어떤 인공지능을 알고리즘 도입한다. 그럼 제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 가지고 학습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에 관련된 인공지능인데 성인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세종대왕이 랩탑을 던졌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게 true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경희대 나영민 교수가 만든
AI 작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작가님은 이 교수님은 자기 그림을 학습시켜요. 자기 그림을 학습시켜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에게 그림을 만들라고 요청해서 만든 게 바로 위에 이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제 이 물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작품을 학습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해서 주제를 줘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 나 교수님 작품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피카소 작품을 학습시키면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그림은 다 피카소일 걸까요? 이런 물음이 생기죠. 그럼 이제 이와 비슷하게 그럼 이제 저도 이제 1년에 논문을 이제 쓰긴 하는데 논문 쓰기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썼던 논문들을 학습시켜서 제가 주제를 주고 논문 써. 지금 이제 여러 지금 AI가 작성한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AI가 논문을 썼다. 그럼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저 커레스판던트가 될 건지, 그럼 인공지능이 제일 저자가 돼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아무도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5번째 개명은 주인과 노예의 딜레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기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과 노예를 보면 우리가 뭐 주인 여러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을 보면 참 행복하겠구나 편하겠구나 하지만 실은 만약에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 그 편안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주인은 노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를 우리는 인공지능과 마치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휴대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죠? 늘 가지고 다녀야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6번째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한된 다수의 논리, 그다음 2번째는 바보들의 합창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코 챔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소리만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듣는데 그렇게 똑같은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한된 다수의 논리를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 오른쪽은 이제 그림이 조금 희미합니다. 근데 뭐냐면 앵무새하고 머신러닝을 비교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learns random phrase입니다. 아무 말이나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앵무새가 말을 잘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다 하는데 이름도 부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다 하는데 이 앵무새가 과연 그 말 뜻을 정확히 아느냐, 기계어를 자연어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제 빗대어서 이제 통계적 앵무새다. 그러니까 이 GPT가 얘기하는 거, 이거 생성형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제일 많은 것들을 대변해서 말해주는 것 정도이지 다수가 진리를 보장해 주진 않죠.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 물론 다수가 지지하는 게 참일 확률은 높지만 다수의 지지가 반드시 참인 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된 다수나 바보들의 논리에서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7번째는 논리와 윤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굉장히 논리적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가운 사유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 사유 속에서 그 흐름을 결정해서 어떤 걸 산출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윤리는 논리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오히려 비논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윤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논리와 윤리의 차이인데 이 논리와 윤리의 차이를 컴퓨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8번째는 이제 물을 수 있는 능력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잘못된 오해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도 굉장히 착각인데 정말 착각이 된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GPT한테 뭘 물어볼 때 잘 물어봐야 돼. 그래서 물어보는 능력이 중요해. 물어보는 능력을 잘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와요.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건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 우리는 이제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뭐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초구를 하루 동안 여행할 때 여행 갈 코스를 정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주는 경우와 내가 20대 청년인데 서울에 처음 와봐. 서초구에서 하루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알려줘봐. 내가 서초구에 왔는데 내 여자친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곳을 안내해줘.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은 컨텍스트, 문맥이 살아있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닫힌 질문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얻게 하는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의 유형이 클로즈 퀘스천이고 오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질문이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유형의 질문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교육의 현장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클로즈 퀘스천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제가 지금 3, 4, 5, 6학년 도덕교과서 개발 책임자입니다. 물음들의 유형을 쭉 정리를 해보면 저학년, 중학년, 3, 4학년에서 5, 6학년 넘어갈수록 클로즈 퀘스천에서 오픈 퀘스천으로 넘어가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다가는 우리가 너무 클로즈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9번째는 과연 이제 로봇은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robot replace teacher 하면 아마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사교육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실제로 그 교사의 어떤 수업을 대체해서 특정 교과의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will robots, 그러니까 로봇이 교사를 대체할까? maybe죠. 지금 우리는 반신반의하고 있죠.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 교사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맞춤형으로 맞춤형 우리가 맞춤형 교육할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는 음악을 잘해, 얘는 기술을 잘해, 얘는 영어를 잘해. 그럼 얘에 맞춰서 그 잘하는 걸 밀어주는 걸 맞춤형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맞춤형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그 수학적 지식, 뭐 어떤 영어, 어떤 도달해야 될 우리의 어떤 목표에 학생들 개인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게 맞춤형이에요. 그러니까 맞춤형의 두 유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행히 심정적으로는 로봇이 로봇 티처가 인간을 대체할까? 대체해야 할까? 이랬을 때 우리 심정적으로는 다행히 아직은 absolutely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전체 이기면서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인 AI 리터러시가 필요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AI가 두 가지 AI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AI 테크놀로지 다 가르치고 맨 밑에 AI 소셜 임팩트를 가르치는 사회적 영향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AI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술이 있으면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인 부분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 역량하고 AI 윤리 역량하고 같이 가야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아마 AI 리터러시 혹은 AI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마 다음 주제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부모 역할이라는 주제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세화여자고등학교 정은정 선생님께서는 관내 AI 선도 교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그리고 전략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은정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세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EBS에서는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공교육의 방향성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은 AI 번역기가 등장하면서 영어 교육의 방향성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방송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저는 영어 교사로서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이후 AI 융합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서 다양한 강의를 듣고 연수를 수강하면서 이때 배웠던 내용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학부모님들께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학교 교육 현장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공교육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조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는 이미 AI가 적용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업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 과거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자기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은 19년도부터 쭉 발간이 되었던 신문기사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특히나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고 난 이후로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종이와 독서를 하는 활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 평균이 8시간입니다.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2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 학생들은 잠을 자는 시간보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 미디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등의 그 교훈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AI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생들은 정보 생성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이용자로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했던 수업 사례를 소개하며 이 속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그중에서도 3가지 주요한 사례를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가짜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학생들이 그 가짜뉴스를 온라인 패들릿에 게시해보는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실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한 후 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기업과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업이 컨텐츠 모더레이터라는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미국의 페이스북에 근무하고 있는 컨텐츠 모더레이터가 실제로 기고했었던 자신의 고충을 소개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그 글을 읽고 기업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부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구나. 정보를 유포하고 공유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답변을 실제로 해주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학생들이 만들었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중요하게 보았던 점은 질문의 힘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왜 일어났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제시했을 때 학생들의 사고의 폭과 질이 놀라울 정도로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AI 기술을 체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사이트를 소개하자면 오토드로우라는 사이트예요.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손쉽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마우스로 어기적 그림을 그리면 놀라울 정도로 AI 기술이 정확하게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추측해서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이 기술을 사용해서 본인들의 이름표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 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사이트 퀵드로우를 소개했습니다. 퀵드로우 역시 구글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시되는 키워드에 알맞은 그림을 그리면 학생들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AI 기술이 맞추는 게임식의 활동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이 게임을 진행하고 나서 저는 학생들에게 방금 너희들이 사용했었던 그 오토드로우 사이트와 퀵드로우 사이트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렸던 그 낙서, 그림들이 모두 오토드로우의 데이터로 활용이 되어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술이 너가 그리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것이란다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문제점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저희 학교의 캠프 수업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러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린 낙서에도 저작권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해주었고요. 선생님, 저희가 입력한 낙서만으로 AI가 추측을 해준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질문만 잘해주면 아이들은 이미 AI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된 아이들의 사고 역량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들한테 보시다시피 저의 유튜브 화면을 공개하였습니다. 혹시 유튜브 화면 지금 열어서 옆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여주면 저의 관심사, 취미가 모두 다 공개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용기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는 실은 학생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 맞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맞춰보라고 했지요. 놀랍게도 학생들은 저의 화면을 보고 선생님은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고 선생님은 음식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뉴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악은 재즈 좋아하시죠? 라고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튜브가 어떻게 선생님의 취미를 정확하게 추측해서 이런 걸 보여줄까라는 걸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과 영화 한 편을 감상했어요. 이 영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감상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고장난 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코로나 시대 때 그 영화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운의 영화, 망하긴 했지만 정말로 훌륭한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요, 비봇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 비봇은 개인정보를 순식간에 인식을 해서 그 개인정보가 동일한 학생들을 찾아서 친구로 연결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영화 속 세상에선 이 로봇이 없으면 친구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영화 속 주인공의 비봇, 로봇은요, 고장이 나서 개인정보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주인공의 모험을 소개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비봇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더니 신기하다, 귀엽다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섭다, 꺼려진다, 위험하다라는 답변이 나온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장난 비봇을 위해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접 우정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았고요. 우정이라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었던 알고리즘입니다.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게 인상 깊었던 답변 중에 하나는 친구라는 건 신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돈을 빌려주는 걸로 알 수 있대요. 10,000원 이상을 빌려주느냐, 20,000원 이상을 빌려주느냐로 점수화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도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했습니다. 이러한 답변들로 아이들이 구성한 알고리즘을 조별로 바꾸어서 실제 사용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사용한 결과를 제가 도표 그래프화하여서 공개해 주었는데요. 가장 높은 그나마 그 일치도를 보인 결과예요. 마음속에 베스트 프렌드를 생각하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평가를 해보아라라고 했더니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면 베스트 프렌드라면은 90점 이상인 비율이 높을수록 정확한 알고리즘일 텐데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나온 것조차도 20% 내외 정도의 베스트 프렌드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알고리즘 이거 믿으면 안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기가 한계가 많다는 걸 실제로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영어 교사이다 보니까 이 활동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필터 버블, 확증 편향에 대한 지문을 읽고 글쓰기 활동을 진행해 보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깨달음이 정말로 의미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세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데이터랩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량을 실제로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우선은 이 팩트풀니스라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을 학생들과 발췌본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실은 너희들이 지금 고정관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전 활동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가 작년도 11월이었습니다. 11월 많은 학생들이 독감, 감기로 인해서 지각, 결석, 조퇴가 잦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이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하고 조퇴를 할까? 감기가 요새 정말 유행인가 보다. 11월만 되면 이런 거 보니 왜 이런지 너희들이 생각해보면 무슨 이유일까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10월과 11월에는 독감과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다. 그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이버 데이터상으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독감, 감기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가장 검색량이 많았던 시기는 4월입니다. 그렇다면 4월에 왜 검색을 많이 했을까를 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미세먼지, 황사, 환절기이기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아까 전에 그 고정관념이 잘못됐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과 재미있게 확인해 보았고요. 그 뒤에는 학생들에게 관심 주제를 선정하게 한 뒤에 실제로 확인해 보라고 시켰었는데 여기서 놀랐던 게 이게 실제 신문 기사들이거든요. 첫 번째 신문 기사 보이시나요? 펭수 인기가 BTS를 넘볼 정도라는 뉴스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네이버에서 이거를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펭수의 검색량과 BTS의 검색어의 검색량을 비교했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BTS가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 기사 그대로 믿어도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 나머지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검색한 결과를 간략하게 글로 적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들을 역시 영어 교사이다 보니까 영어 글쓰기 활동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의미했던 점은 아이들이 뉴스 기사 또는 SNS의 기사 제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자면은 이와 같습니다. 실은 미디어 이용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 멈출 수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가족 내에서 규칙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용을 하는 걸 막지는 않겠으나 밥 먹는 데선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등의 가족 규칙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다양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건 잘못된 건 없을까?
누가 책임져야 할까 등의 질문을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면 그 도구에 저희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도구를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좋은 강연을 해주신 세화여자고등학교 정은정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성교육에 대한 강연을 함께 들으셨고요. 이제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도 좌장은 우리 변순용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앞서서 강연을 해주신 정은정 선생님께서도 토론자로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선생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먼저 송성리 선생님께서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송희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선도학교인 이수중학교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인성을 지닌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네 분 위쪽으로 함께 모셨는데요. 자, 마이크 설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그 두 강연에 대해서 토론은 이제 세 분 선생님이신데 한 분은 발표를 하셨으니까 먼저 발표를 안 하시고 지금 토론을 맡아주신 송성리 선생님하고 박성희 선생님 토론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짧게 정원정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아마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서 실제로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제 AI 테크뿐만이 아니라 AI 윤리도 같이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송선리 선생님하고 박송희 선생님께서는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예 부탁드릴게요. 네네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송석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랑 이제 6살짜리 유치원생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일단 그냥 앞에서 저는 말씀해 주신 내용들 너무 다 메모 엄청 열심히 해서 잘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약간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이고 저희 아이도 우리 서희초등학교 우리 어린이처럼 책을 되게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서 책 읽고 이제 곤충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곤충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 그 아이랑 제가 챗GPT 저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는데 저희 아이랑 챗GPT를 자주 써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이미 챗GPT가 이런 부분에선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선 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건 이 친구가 알고 싶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빠인 제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이미 저희 아이가 뭐 저보다 굉장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식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에서 아빠로서 제가 이제 지금 인터넷이라는 기술 또는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좀 중요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미 3학년인데 이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라고 하지만 챗GPT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우리 정은정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부모가 먼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사전 답사라는 걸 하잖아요. 아이들이랑 여행 같은 걸 갈 때 마찬가지로 이 AI 기술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아이한테 좀 적절할지를 부모로서 먼저 좀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세 개 학교,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그다음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 개 학교가 같이 공유 캠퍼스라고 아시는 분 많이 없겠지만 세 개 학교가 같이 화요일 이제 3시가 되면 2시가 되면 세 개 학교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수업 듣는 과목에서 제가 이제 AI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챗GPT를 저희는 무조건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풀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풀고 싶은 주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이 AI를 잘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서 사실은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것처럼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기존에 문제만 풀면 되는 이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뭐 국어 문제만 풀면 되는 학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학생이 AI를 훨씬 잘 쓸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실제로 좀 커진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서울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전에는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같이 사범대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같이 이제 데이터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수업을 재밌게 듣는 친구한테 교육부에서 이런 이제 교육 공공 데이터 활용 대회라는 게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1학년이었는데 첫 번째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데이터 과학자라는 꿈을 꾸고 지금 포스텍에 진학한 이후에 대학원까지 지금 이번에 갔다고 저한테 메일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 도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 그냥 교실 안에서만 갇혀서 아이들이 세상을 모르는 부분도 조금 아이들의 진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적정하게 선생님으로서 교실 안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좀 발전되고 있는지 알려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성과학고등학교 사례도 그렇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제가 사범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미 뭐 이번 겨울에도 2명의 이제 대학생들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한 명은 에듀테크 회사에 약간 취업하려고 고민 중이다. 한 명은 이번 선생님이 됐는데 이런 데이터나 AI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또 한번 언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부분들 이외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또 알려주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AI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중요했다면 두 번째로는 선생님으로서 내 관련된 전공 분야에 AI가 어떻게 접목됐는지를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GPT까지 알아야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우저 박소기 선생님, 예, 3분 이내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수중학교 음악교사 박송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강연을 들으면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이 그 익명성이라는 것 뒤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건강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서 디지털 사회에서 학생이건 뭐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페르소나의 뒤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벗어 던져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성이나 아니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한 점에서 이 페르소나를 건강하게 만들자. 디지털 사회에서도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사실 또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를 벗어던져라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디지털 사회에서도 굉장히 나의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세상인데요. 이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AI가 만들어준 것에 있어서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AI 음악 만들기로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학생들에게 AI가 만들어준 다양한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이 가장 좋았고 왜 좋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을 수정하면 좋을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AI와 같이 협업을 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은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 학부모님도 지금 여기 자리에 와 계신데요. 학부모님께서 협력해 주셨을 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디지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AI 토론자라면 3분 내로 해주세요. 3분 내로 딱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분을 넘으시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인간적인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 정은정 선생님 1분 내로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분 내로 지금 뭐 두 분 선생님 말씀이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 수업 물론 이제 수업하고 나서 느끼신 점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고 가장 뜨거운 감자인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AI 기술 사용해서 작년에 11월에 그 아까 수업하면서 피드백을 여러 종류로 줘봤거든요. 영어 교사니까 AI도 줘보고 저도 줘보고 동료 피드백도 줘보고 AI 피드백은 굉장히 구체화되고 전문적입니다. 어떤 걸 제일 좋아했다고 생각하세요? 동료. 아이들은 제 피드백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 피드백은 단 2줄이었어요. 잘 썼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이 2줄로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서 느꼈던 것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른, 엄마, 아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요. 아이들과 한마디 더 나누시고 소통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렵죠. 마음을 열고 얘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뭐 전반부 강의도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전반부는 좀 이제 AI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 좀 집중되어 있었고 후반부는 좀 AI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시면서 아마 좀 저기 그 뭐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이건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빨리 집에 가야 될까요? 한 분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집에 가기 위해서. 자, 빨리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까요? 그럼 제가 지정을 할까요? 예, 아마 다들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로봇 윤리하고 인공지능 윤리 쪽을 연구한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07년, 8년부터 이제 로봇 윤리를 연구하다가 인공지능 윤리를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 귀결되는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점점 기계로 인한 편리함을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편리함, unnecessary convenience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가 주변 맛집을 검색하기 위해서 정말 챗 GPT라고 하는 그런 고에너지의 그런 것들까지 굳이 사용해야 될까? 뭐 이런 물음도 좀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게 위험하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전부 마차로 되돌리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자동차 시대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창의재단에서 그 AI 그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AI 전문가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첫 모임에서 2시간 동안 뭘 했냐면 AI 리터러시가 뭔가 가지고 토론 벌이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이 기술과 이 기술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아닌 새로운 어떤 주체가 지식도 만들어내고 인간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어떤 주체, 행위 주체가 새로 생겼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선생님들 결론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바로 어떤 인간적인 것, 인간미 여기에서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의미 있는 토론이었고 의미 있는 발표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해주신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이 많았다면 해주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이 정도로 줄이는 점 제가 다 아쉬울 정도입니다. 우리 고생하신 또 네 분께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2024년 서초구 AI 기반 공교육 비전 선포식과 포럼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많이도 느끼셨겠지만 다가올 미래 교육의 특징도 알 수 있었고 또 우리의 그런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또 서초구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약간은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무거운 마음은 우리 뭐 서초구 구청장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뭐 그리고 또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은 부디 좀 가볍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강연자분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웅이었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